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현실화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문자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로 추진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철회됐지만 소규모로 따로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경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찰대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혀 경찰 갈라치기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 등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없다며 유증상자에게는 휴가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율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쪽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나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건데 이제 한미 간 금리도 역전됐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또다시 인상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도 0.75%포인트 깜짝 인상한 뒤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제로금리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2.25에서 2.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금 의장은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율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기록하며 42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되자 물가 안정이 급선무라고 인식한 겁니다.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금리는 2년 반 만에 역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란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1% 울트라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도 내놨었는데 결국 0.7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리다 보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당장 걱정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파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음 연준 정례회의는 9월에 열리는데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과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 그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문자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며 파장 차단에 주력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4차 민생경제회의 참석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문자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이나 정치적 의미 부여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거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 내용이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돌발악재를 만난 지도부도 해프닝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일부 오해를 일으켰다는 대통령실 입장에는 해당 문자는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고 SNS에는 당내 친윤그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이틀째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여권 내 혼란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강력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에 강기훈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죠. 이른바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고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했던 인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문자 속의 이름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언론에 포착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메시지. 권성동 대행이 적고 있던 내용에는 강기훈과 함께라고 돼 있고 그 아래 자동 문자 입력창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누군지 의문이 커졌는데 대통령실 직원 가운데 같은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이런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을 기획할 때 젊은 층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권 대행의 추천이 있었는지 문자 속의 이름과 동일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1980년생으로 강경 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을 2019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친중 적폐 청산, 북한 인권운동, 안티 페미니즘 등을 내걸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당시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 인사가 채용된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사람을 극우다, 극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과 그런 걸 거쳐야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채용된 데다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우 씨의 면직 처리로 잦아드는 듯했던 대통령실 내 채용 논란이 강 씨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하락세를 멈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징계 반발로 이번 주말 열기로 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라도 따로 회의를 열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경찰 내부 반발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유사명 총경은 총경 단체 대화방과 경찰 내부망에 전체 회의를 만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전체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회의 제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경찰 전체 회의를 강행할 경우에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신중론에 따른 것입니다. 강행을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를 접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일선 경찰의 분노와 반발이 사그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김성종 경감의 경찰 내부망 게시글엔 신의를 저버렸다,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요. 또 경찰 내부망에 새로 생긴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경찰국 철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체 경찰 모임은 무산됐지만 소규모라도 별도 회의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100명 밑으로 두 자리 숫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장소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행사 내용도 대부분 확정을 했어요. 알리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경찰청은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에 시행되고 이틀 뒤에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헌보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85,53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2,0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로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1.24배 늘어나면서 이른바 더블링 현상도 완화됐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더 늘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명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두기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는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한테 읍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되어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후 업무 복귀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자 백악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My symptoms were mild, my recovery was quick, and I'm feeling great. 그러면서 2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한때 위독했던 것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며 그 차이는 백신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BA.5 등 변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가 1년 반 전과 비교해 90% 줄었다며 백신과 자가 테스트, 치료약 등을 통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through COVID with no fear. I got through with no fear. A very mild discomfort because of these essentials life-saving tools.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Get vaccinated if you haven't gotten already. And now get boosted. Order your free test. And if you get sick and test positive, seek treat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번의 부스터샷 등 모두 4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확진 후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78개국에서 18,000건이 넘어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시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발병 사례의 70% 이상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됐고 25%는 미주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브로시스 사무총장은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됐으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체 발병자의 10%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필기 점수를 누락시키거나 채용 공고를 감추기도 했는데 일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이미 퇴사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02년 문을 연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지난 2017년과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 정규직 5급 대리 채용 과정에서 필기와 면접 전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채점위원회 점수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최종 합격자는 A씨였는데 채용 담당자는 심사 과정에서 센터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담당해왔던 필기시험 문제를 갑자기 내부에서 출제하라고 지시하더니 일부 채점위원이 매긴 A씨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치자 아예 평가에서 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평균 점수를 내니 70점이 안 나온 거예요. 급하게 당시 센터장이 저를 불러서 수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전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채점한 시험지 모두가 폐기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난 2019년 3급 정규직 팀장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리던 채용 공고를 이례적으로 센터 홈페이지에만 노출했습니다.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B씨 혼자만 지원서를 내자 급하게 지원자를 2명 더 받았는데 필수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응시 조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추가 지원자들까지 서류 심사에 포함했고 결국 B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 B씨는 센터장이 추천했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공고에 올라온 메일로 접수하는 사람은 현재 채용되신 그분 3분이시고 나머지 2분은 끼워넣기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됐으니 서울시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라고 주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채용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급히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라면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내부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입사한 A씨는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나 지난해 4급 과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부정행위를 지시한 센터장은 이미 퇴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열렸으니까 현재 센터장과 인사 담당자 징계 진행 중인 거 맞나요? 그쵸. 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이 시설에 지원되는 시 예산은 한 해 15억 원이 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며칠 전 도로 한복판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달리던 자동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의 맨홀 뚜껑은 이전에도 도로로 튀어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맨홀에는 뚜껑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모호하다고 합니다. 제보는 Y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 바로 앞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간 맨홀 뚜껑은 승용차 앞유리 정도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는 피했지만 맨홀 뚜껑을 밟은 차량은 뒷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고 바퀴 일부가 깨졌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충격이었고 소리가 대포 터지는 소리 같았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고 그리고 섰어요 가다가. 문제의 맨홀 뚜껑은 사고 전날에도 도로 위로 튀어나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맨홀 뚜껑을 덮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다시 불쑥 튀어 올라온 겁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제자리에 끼운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오토바이 타신 분이 지나가시면서 어제 저녁에 저 뚜껑이 반대쪽 차선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서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입니다. 맨홀 뚜껑이 반복해서 빠지자 이렇게 아예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던 건 수도사업소의 지름 31.8cm짜리 제수밸브 보호용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맨홀에는 제수밸브가 아니라 엉뚱한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관계자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일 뿐 무슨 장비인지 왜 맨홀 뚜껑과 다른 시설물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 거고 그 내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빨리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배상 문제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는 대형 차량이 밟고 지나간 진동 때문에 맨홀 뚜껑이 위로 튀어나온 것 같다며 배상 절차와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맨홀 뚜껑 외에 맨홀과 장비까지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맞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존해야 될 시설물 같으면은 더 이상 저런 사고가 이제 안 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사고가 난 지점을 파내 장비의 관리 기관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맨홀은 서울 지역에서만 27만 개에 달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름철 한정판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사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가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선 일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저마다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참사 등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전임 문재인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사흘째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경찰 통제를 문제 삼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로 지난 정부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자율방역 지침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질타했고 제청하실 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검증의 문제는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국가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제 고위공무원들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생활을 일관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새로운 방안은 어떻습니까? 원구성을 마치고 대정부 질문에서 신구 권력을 서로 공격하며 예열을 마친 여야는 민생 입법과 쟁점 현안 등을 다룰 의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에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국산 무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디펜스, 현대로템까지 국내 3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폴란드 국방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각사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폴란드가 FA-50 국산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모두 3가지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K2 전차를 우선 180대 도입하고 현지화한 모델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현지에 항공정비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 비행학교도 세울 방침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 무기 구매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마리우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 계약은 본 계약의 전 단계로 사실상 수주 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국산 무기들은 하나같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신속한 기동력과 정밀 타격력, 여기에 고유의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 점이 이 폴란드가 수입을 결정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규중 기자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3.5세대 전차입니다.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돌진하고 4m 이상 잠수해 하천을 건널 수 있습니다. 표적 자동 탐지와 능동 방어 능력 등 다수의 첨단 기능도 갖췄습니다. 한반도의 험난한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로 폴란드 육군의 산악 작전에도 적합합니다. 현존하는 전차들 중에서는 그냥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차로서 화력, 기동력, 생존성, 정보통신 이런 그 전차에 필요한 각 기술적 요소가 가장 최첨단의 기술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전차예요. K9 자주포는 튀르키예와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 체계입니다. 155mm 자주포로 40km 밖에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15초 이내 3발을,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 장갑판은 적의 포병 화력에서 아군의 생존력을 높입니다. 사거리나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바탕을 했을 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주포로 폴란드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FA-50은 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 등을 무장한 경공격기입니다. 성능 개량형의 경우 공중 급유 장치와 정밀 타격 유도 장치 등을 장착해 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무기 도입으로 억지력과 국방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난의 단비가 될 것은 분명한데 우선 곡물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불확실한 전쟁 상황도 제약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조정센터 JCC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JCC는 우크라이나에 지정된 항만 3곳에서 선적한 곡물이 흑해 항로로 안전하게 수출되도록 하고 또 우크라이나로 입항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Bu merkezde çalışan personel, buradaki bulunan arkadaşlarımız dünyanın gözünün üzerlerinde olduğunun farkında. Temennimiz kolektif ve başarılı çalışmalarla merkezin insani ihtiyaç ve barışa azami katkı sağlamas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과 튀르키예 등이 파견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근무합니다. 이르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지정 항만 3곳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at's certainly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this initiative is to ensure the safety and safe navigation of merchant vessels. So, of course, all of those consideratio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세계 3, 4위권의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재개하면 식량난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물량 2,500만 톤에 러시아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5천만 톤이 세계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데사 등 지정항만 3곳에 산술적 곡물 처리 용량이 1,700만 톤 수준인데다 JCC 합의 도중에도 우크라이나 항만을 공격했던 러시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흑해에 설치된 기뢰도 시한폭탄입니다. We need to make sure it's not just using the ships which are there already, but also allowing new ships to come into the port as well. And how's that all going to work? Can we make sur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rew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ines and the minefields as well? So lots of uncertainty and unknowns at the moment.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추가 갈등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복잡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28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회담에서 산적한 현안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타이완 방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군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展现了中华民国国军保家卫国的能力和决心，我们一起继续努力守护家园。 중국은 곧장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와 초계기를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과 맞물려 잔뜩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台湾妄想在军事上对抗中国，就如同螳臂挡车。 미국 쪽에서도 항모 전단을 동원해 펠로시 엄호에 나설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미 합참 의장에 이어 국방부 관료도 최근 중국의 군사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첫 대면 외교에서 남중국해 국가와 손잡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의 포위 전략과 중국의 돌파 시도, 군사와 외교를 넘나드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회담에서 평화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필리핀 루손 섬 북쪽 아브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이번 지진으로 교회를 포함한 건물 170여 채가 파손되고 5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필리핀 당국이 지진 발생 지역의 산간 마을에서 산사태를 포함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찰과상을 입은 운전자 외 다른 직원은 없었는데 순식간에 안까지 밀고 들어온 차량에 가게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인적이 잦아든 새벽, 대전 가오동의 먹자골목. 사거리를 빠져나가려는 듯 천천히 앞으로 나서던 승용차가 갑작스레 뒤편으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음식점 깊숙이 밀고 들어온 승용차. 산산조각난 전면 유리가 사방으로 튀면서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도 안 나오죠.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던 만큼 운전자 39살 A씨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엔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마약 조사에서 모두 반응이 나오지 않은 A씨는 과거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4시간여 전쯤 경기 양주시에선 15층짜리 아파트 7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층에 사는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30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선 주택 바깥에 설치된 간이 승강기에서 70대 여성 거주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와이어 벨트에 여성이 끼어 있었다는 주민 설명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1도, 대전은 23.7도, 대구는 2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4도, 제주도는 35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는 31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적 대화가 노출돼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자에서 거론된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모른다면서도 같은 이름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일하는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인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그 강모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시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강릉지인 아들 채용으로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회수석실에서 구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던 우 씨가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를 두고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친분 때문이 아니라 캠프에서부터 참여해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잠잠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부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산의 통일부와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곳들입니다. 당시 기관장이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 2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은 임기를 각각 1년과 2년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며 지난 2019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접수 3년 만인 올해 초 비슷한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먼저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한 달여 만에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외 다른 부처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성격이 비슷한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역시 최근 사건을 반부패 수사부에서 형사 1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형사 1부를 지휘하는 신임 성상원 1차장이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만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재개발 방식도 새로 포함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줘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 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은 기존 정책을 사실상 뜯어고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사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혁신지구까지 5개 사업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 특화재생 2개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존 분류 방식이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서 통폐합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업지 규모도 줄어듭니다. 지난 정부는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는 40여 곳입니다. 국토부는 오히려 한 곳당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난다며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선정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할 경우 지원 예산을 깎습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국정과제 38번 내용에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메가시티 조성이라든가 강소도시 낙후 지역 육성에 이런 혁신지구 사업과 특화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수정도 예고하는 등 강화했던 규제도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8월 말 발표를 앞둔 주택 20만 호 이상 공급 계획도 지난 정부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잇따라 한국의 치포 동맹 참여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최대 시장을 내세워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How are you, pal? Good to see you. Actually, City is immediately to your right. I'm only a couple hundred yards away. I apologize for not being. Today,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So including the major investment in semiconductor.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화상 면담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SK의 대미 투자를 유혹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치포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한국의 치포 동맹 참여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我们希望韩方从自身长远利益和公平开放的市场原则出发，秉持客观公正立场，多做有利于中韩关系发展、有利于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的事。 자오 대변인 특히 지난해 한중 무역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3,623억 달러에 달하고 친무역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가한다면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말로도 풀이됐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응하며 견제구를 던지고 나선 것은 치포 동맹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 발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영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미 연준이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인데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죠. 예, 사실 시장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울트라 스텝은 안 가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은 지난달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미국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예상보다 좀 높게 9.1%포인트가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울트라 스텝, 흔히 말하는 1%포인트를 다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기대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대 물가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기대 물가 상승률 지표가 좀 줄어들게 나왔고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나왔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라든지 밀가루 선물, 옥수수 선물 이런 가격들이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울트라 스텝을 가는 것은 너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시 회귀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달 지표만을 봐서는 사실 1%포인트를 다 올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7월달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고 시장 상황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가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더 크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울트라 스텝을 안 가고 자이언트 스텝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9월 FOMC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상 발표 후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내용 잠시 듣고 와보겠습니다.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at is a decision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we get between now and then. 네,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다음 회의에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걸로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에서는 9월 달에는 빅 스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라는 용어들이 자꾸 헷갈리긴 하지만 0.5%포인트 올리는 좀 흔히 말하는 긴축적 정책의 속도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0.75%포인트를 다음 회의에도 FOMC 회의가 있을 때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사실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 뭐 FOMC 의사록을 본다든지 하면은 뭐 12쪽짜리 페이퍼에 흔히 말하는 보고서에 뭐 인플레이션이 90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전까지 메시지들은 거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장기 침체 혹은 경기 침체로 갈 우려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쪽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긴축적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이런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뭐든지 정책이라는 게 방향도 있고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파악했다. 경기 상황이라든지 긴축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괜찮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요.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벌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됐는데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어떤 여파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결국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이 한국에 투자한 자산보다 향후 가치가 높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하고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안전 자산에 대한 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요인, 금리도 높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미국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네. 채권 시장에서는 환해지 같은 수단을 통해서 금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외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환해지 전략, 환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결국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에서 급격하게 나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뭔가 돈이 빠져나가면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얘기는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결국은 금리 격차가 심해지면은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면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역전도 역전이고 역전이 계속 크기가 벌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발 일종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런 타격을 주고 수출 타격을 입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환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환해지 전략이란 것은 결국은 오늘 시점의 원화와 향후 시점의 선물환을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금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국의 금리 격차만큼 달러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끔 돼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게 되는데 네. 결국은 원화가 달러보다 금리가 높으면은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도 이득을 보고 네. 반대로 원화가 달러보다 죄송합니다.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으면은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외환시장 자체에서 이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환해지를 많이 하고요. 환해지를 안 하고는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하죠. 그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막고자 이제 환해지를 많이 하는데 달러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금리가 결국 올라가게 그 한국에 원화 투자하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과거에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을 때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때랑 지금 그 유가라든지 환율이 좀 달라서 비교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동일한 케이스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금리 격차만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흔히 말하는 신흥국에 대한 동향을 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창용 총재님은 IMF에 오래 계셨는데 결국 이런 금리 격차가 자본 유출로 나오고 자본 유출이 외환 위기로 가는 이런 경로가 중요한 경로는 결국은 더 우리나라보다 더 취약한 신흥국들에서부터 이제 자본 유출이 시작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 유출이 되고 외환 시장이 흔들리고 환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도까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로로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세계 7위, 8위 이 정도 규모로 이미 컸고 그다음에 펀더멘털 자체가 반도체라든 배터리 부분 이런 데서 제조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도 펀더멘털이 예전보다 낮고 그다음에 아직 신흥국 시장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금리 차이가 나면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은 달러 자산으로 투자가 옮겨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입니다. 7시 반 정도에 그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수장들이 모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예측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죠. 3.9%에서 4.7%로 올라가면서 이게 너무 지금 정부가 긴축적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없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지표를 결국 보는 거고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환경, 중국의 변화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 개발국에서 자본 유출 같은 것들이 생겨서 한국의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지 아닌지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된다. 결국은 금리 격차란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가 뭐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절하되고 그래서 달러가 더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시장 전반 그리고 그리고 긴축적 금리 정책이 물가 상승률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떤 것들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마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고요. 이번에 밤사이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FOMC 발표 직후에 주요 지수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불확실성 해소 때문인가요? 사실 뭐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결국은 조금 긴축적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줬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 자체가 경착륙할 가능성, 흔히 말해서 GDP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GDP가 떨어진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이 늘고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고 다시 실업이 느는 이런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지금 경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견고하다라고 메시지를 어느 정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결국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긴축적 정책의 강도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기대. 그리고 경제 상황 자체가 사실 예전에 걱정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경착륙 경로는 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연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동시장 차원의 소비가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업률 지표가 사실은 미국은 4% 기준으로 보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4%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낮거든요. 3.6% 수준이라 뭐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힐 것 같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오면서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요. 근데 물론 뭐 내일 또 이게 과대 해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긴축적 정책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 나스닥이 오늘 4%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그 4% 이상 올랐는데 그런 반응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 민간 소비가 최고 0.15%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2분기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게 바로 소비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 소비가 꺾이면 우리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사실 엊그제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 올해죠. 올해 전망치를 이렇게 줄였는데 사실 하반기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예측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의 큰 요인 중 하나가 결국은 긴축적 통화 정책이죠. 금리를 아무래도 올리면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소비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투자는 아까 중소기업도 투자를 하고 대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대기업들, 특히 IT 기업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SK 이야기도 나오는데 IT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들은 특히 R&D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R&D 투자랑 설비 투자가 공통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플랜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경기는 그렇게 위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인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 쪽에 큰 타격이 입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2분기에 소비가 굉장히 좋아서 예측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좋게 나왔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긴축 정책의 효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약간 퍼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2.6%인데 그것도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IMF처럼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 부분에서 위축이 조금 예상되고 있다. 소비 심리 자체도 지표 나온 것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소비 자체가 하반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 수출이 좀 둔화를 하고 있고 민간 소비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난번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장님께서 이제 베이비 스텝만 할 거다라고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3번의 그 금통위가 더 있는데 베이비 스텝만 더 할까도 가이던스를 줬는데 사실 가이던스를 벗어나는 충격을 주면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또 되긴 합니다. 왜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실제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쁜 게 아니냐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 자체가 지표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외부 요인들이 6월 달에 피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압력들이 반영되려면 석 달에서 몇 달, 5달 이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켰다가 또 좋아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대응 수단을 잃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 흔히 말하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고 외부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미국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할 거긴 하겠지만 현재로는 이미 가이던스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인데요. 시장은 이미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죠. 거의 저번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좀 나을 거다라고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재고 자산이라든 여러 가지 회계적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0% 정도, 0%에서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나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분기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무래도 실제 GDP 성장률, 그냥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양의 값으로 1, 2% 정도 나와줘야 결국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않을까. 결국은 2분기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 보면은 유가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소비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소비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이 소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GDP 하락폭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1.6%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마이너스 1.6%까지는 안 갈 것 같다. 1분기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만약에 마이너스 그 경기 침체가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뭐 아무리 그 당국자가 경기 침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기술적으로는 그걸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2분기 연속, 뭐 3분기 연속해서 경기 침체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고요.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통계를 내는 데들이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이런 사이클을 주는데 GDP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GDP가 몇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찍으면 결국 경기 침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실업률이 미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실업률이 계속 3.6%대로 견고하게 있고 흔히 말하는 고용 창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용 창출 자체도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지표상으로 흔히 말해 불황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GDP가 마이너스 여러 번 나오면 불황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업률이 나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확 불황이냐 흔히 말하는 아주 심각한 불황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흔히 말하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제 SK그룹이 미국에 29조 원의 통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대미 투자 요구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를 통해 조금 바뀌면서요. 흔히 말하는 국제 교역에 대한 믿음이 약간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국제 교역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자원은 자국에 해야 된다. 특히 SK는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죠.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유도해라.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의 안정성을 흔히 말하는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시키자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환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유치를 안 하면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뭐 물론 이렇게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안보가 강화되지 않으면 중국 쪽에 붙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는 그냥 은연중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투자를 약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배터리나 반도체 투자 같은 거는 단기간에 될 건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아까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가 좀 줄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로 결국은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아마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몇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마 미국 역시 흔히 말하는 경제 안보를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재 물가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0월 정도가 정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 민생 안정, 둘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체질 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계층별로 세분화한 대책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경제 어려움은 대외적인 공급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통화 정책과 거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망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거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등 종합적인 미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올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앞으로 제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가 25bp 역전되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향후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이 적절할 수 있으나 인상폭은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따라 매 회의마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근본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수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정책 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 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유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상시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 강화하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혁신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살펴보면 현실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다층적 유동성 공급망 체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외국인 정권 자금이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겠습니다. 금리 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회사채 CP 시장 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채권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일 경우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 안정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글로벌 수준의 개방,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 4분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발표한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채 등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내 구축된 비상대응 체계를 토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수장들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에 따르면 자본 유출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 유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과거 역전 상황에도 외국인 투자금 순유입을 유지했다면서 경제 펀더멘털 등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미연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중견건설사 자회사가 회장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팔아넘긴 땅은 주변 토지 시세 반값에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땅값을 낮춘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 땅입니다. 농어촌공사 조수지를 메운 곳에 지어진 모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땅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10곳은 3.3제곱미터당 11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 5곳은 반값도 안 되는 55만 원 안팎에 팔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모두 건설사 회장의 자녀가 사들인 땅입니다. 농어촌공사 기부채납이라는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건물 대신 뺏겠다 하면 그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 법적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있는 자산들을 싹 없애본 거죠. 땅을 판 곳도 아버지인 회장이 직접 혹은 소유한 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입자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녀가 땅을 사들일 때 들어간 돈도 회사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회장인 아버지의 건설사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51억 3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빌려준 겁니다. 해당 중견 건설사 회장은 불거진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족의 재산에 대해 수억 원에 이르는 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견 건설사 비리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1도에 머물면서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과 또 충청 이남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인천의 기온이 25.1도에 머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광주 24.6도 등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광주 34도, 제주는 35도까지 오르면서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찜통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태풍의 직로는 유동적이지만 내일 새벽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한 뒤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토요일 저녁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